한 20여일 지나는 동안 환자가 150명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 공포라는 게 메르스보다 더 심하게 증폭되어서 국민들을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삼성이 뚫린 건지 국가가 뚫린 건지 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둘 다 뚫린 거죠. 둘 다 뚫린 건데. 이제 그 소리 듣는 예. 국민은 그 마음이 펑 뚫린 거죠. 뭐. 아, 방역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 사실인데 그것을 삼성에게 맡기고 그것을 그냥 용인했다는 것. 그로 인해서 현재 사태가 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정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부가 사실은 시스템 자체를 민영화한 데서 이 모든 게 벌어지고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서 다른 방식으로 또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시스템 매니아였어요. 그래서 뭐 코딩하는 거 좋아하고 일만 터지면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저는 사스 때는 군의관으로 아,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하고 그러셨군요. 있었고 또 이제 신종플루 때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같이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실제로 차이가 좀 있다고 느낍니다. 그 방역 당국이 굉장히 이번엔 우왕좌왕했다는 거죠. 네. 우리 대통령은 네. 큰 일이 벌어지면 외면하는 것 같아요. 탁 터지면 일단 생각을 안 하는 무슨 기제가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한참 있다가 한마디 없어지잖아 일단은. 글쎄 네. 이게 어디로 가신지를 모르잖아요. 한동안.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기존에 하던 것들을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지 이제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병원은 당분간은 가지 마라. 지금까지 메르스가 코르스가 돼가는 이유 오늘 방송 하이라이트였습니다. 자, 이제 2015년 참여연대 팟캐스트 시즌3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팟캐스트. 아직 이름을 안 정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참여하는 팟캐스트를 만들려고 오늘 방송 듣고 우리 시민 여러분이나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시는 내용으로 팟캐스트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은 뭐 중구난방으로 하자는 분, 시시각각으로 하자는 분들 많습니다. 한상희 교수님은 참여하는 방송, 연대하는 방송, 참방연방이라고 하는데 뭐 고려연방제도 아니고 그래서 역시 여러 가지 후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오늘 저희 참여연대 팟캐스트는 전 국민들을 충격과 공포로 또는 걱정으로 이렇게 몰아놓고 있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전문가 선생님들 또 이 사태를 잘 지켜보신 선생님들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특히 초대 손님으로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의 연구위원을 맡고 계시는 닥터 이상윤 선생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다음에 앞으로 항상 참여연대 팟캐스트에 앉은 걸 저도 열심히 하지만 늘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카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는 정태인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린이 방송 같아요. 아, 왜요? 말하는 진인이 맞으세요. 아, 여러분. 그런가요? 예, 친절하게 하다 보니까.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는 어떤 건지 좀 이따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건국대 로스쿨의 한상희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와, 박수. 다들 반갑습니다. 사실 어린이 방송. 예, 어린이 방송. 예. 그러니까 항상 평범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방송이니까요. 원래 언론이 초등학교 한 4, 5학년 수준으로 맞추면 모든 국민이 이해하는 그러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모르는 영어를 너무 많이 써요. 그렇죠? 제가 한참 방송할 때 예. 중2 수준이었는데 이제 초등학교 4, 5로 아, 중학교 중2 수준. 요즘 그렇죠, 우리- 중2는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니까. 그래요. 정태인 교수님은 CBS 시사자키를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때 저도 막 출연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자,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는 어떤 거예요, 소장님? 예, 칼폴라니는 유명한 경제학자죠. 예. 또는 경제인류학자라고 하는데 1988년에 칼폴라니의 딸 카리 폴라니 레빗 교수가 88년에 퀘벡의 캐나다 몬트리올에 칼폴라니 연구소를 세웠습니다. 사후 20년을 기념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파리에 유럽 지부가 있고 이제 한국의 아시아 지부가 생긴 거죠. 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런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폴라니 연구자는 확실히 일본에 훨씬 더 많은데 아, 근데 예. 이제 현재 칼 폴라니 연구소 소장인 메게릿 맨델 교수가
사회적 경제, 퀘벡의 사회적 경제를 만든 이론가예요. 예. 우리나라 이제 서울의 G.S.F 이런데 자주 참여하다 보니까 서울에서 사회적 경제가 활발하니까 이제 플라니 연구소를 이제 아시아에 만들자 이렇게 된 거죠. GSF요? 글로벌 소셜 이코노미 포럼. 아, GSEF. 예, 예. 세계 경제 포럼에 맞서는 건가요? 아직 그런 건 아니고 사회적 경제에 관한 세계. 그리고 GSF 예 이렇게 또 뭐 중학생 수준으로 하신다면서 바로 GSF 하시면 어떡합니까, 선생님? 요즘 초등학생들이 예. 영어 배워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 닥터 이상민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울시가 하는 일에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예, 서울시. 예, 저희는 서울시를 감시하는 일하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네요. 자 그러면 우리 닥터 이상민 박사님 건강과 대안은 어떤 것인가요? 네, 저희는 이제 건강을 이제 정치적, 사회적, 이제 경제적 측면에서 예, 이제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에 대한 이제 대안을 마련하는 단체인데요. 흔히 이제 생각하면 이제 건강 의료적 문제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네. 사실은 의료적 문제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 복합돼서 발생하는 한 결과가 이제 질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어떤 사회적 대처가 필요할까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는 연구 공동체입니다. 준원 의사 선생님들이 참여하시겠죠? 현재는 그런데 목표는 네. 사실은 조금 더 많은 이제 예. 사회학이나 뭐 정치학이나 뭐 법학이나 뭐 이런 예. 공부를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는 것들을 원하고 있고 또 뭐 예.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예, 야. 메르스야말로 정치사회적 그렇죠. 현상이니까 메르스. 메르스에 대비해서 만든 예. 아니 그 메르스에 넘어가기 전에 예. 저희 근대는 성신이를 교육 이념으로 해서 이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입니다. 성신인. 왜 빼먹어요? 아니 이제 건대 로스쿨 소개도 하려고 그랬죠. 성신인. 성신의 훌륭한 대학입니다. 승신. 의 예. 승은 뭔가요? 성실 성실. 성실 네.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니 성실. 그 저를 소개할 때 경상도 사람이라는 걸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두 사람 다 경상도 사투리 하고 있는데 뭐. 예, 알겠습니다. 자, 근대 로스쿨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건강에 대한 알아봤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밝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첫 방송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로 아무튼 한국 사회가 너무 우울합니다. 이렇게 걱정도 많고, 이명박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도 너무 엉망이고, 그리고 거기다 메르스 사태까지 겹쳤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근심 걱정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건강하고 면역력 키우고, 또 사회 문제 관심 가지고 이 사태도 슬기롭게 대처하자 이런 밝은 분위기도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데 이상민 박사님 먼저 이번 메르스 사태 어떻게 돼가는 건가요? 도대체 이게 뭐 보도마다 진정 국면이다, 확산 국면이다, 뭐 이런 4차 감염이 막 늘어난다고 하니까 오늘이 지금 저희가 6월 16일 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국면에서도 걱정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아예 그냥 종합적인 진단 한번 해주신다면 지금 상태가. 예. 뭐 정부가 발표한 대로 현재로서는 이제 중요한 게 감염의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냐, 이제 뭐 아니면은 병원 감염이냐 이게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뭐 병원 감염으로 굉장히 한정돼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현재 한 달여가 안 됐지만 한 20여일 지나는 동안 환자가 150명이라고 하면 객관적으로는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감염병이라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만약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보면 사실은 현재로서 아주 위험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근데 이제 초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것이 이 바이러스 자체가 너무 불확실성이 커서 불확실성이 커서 향후 어떤 식의 전개를 할지 누구도 자신 있게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초기 대응 미숙으로 인해서 너무 떨어졌기 때문에 정부가 이제는 옳은 소리를 해도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고 그런 데서 오는 불안감이 너무 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안과 공포 초반에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분간은 잡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객관적인 실제와 상관없이. 메르스가 가지고 있는 실제보다 훨씬 더 복잡한 양상으로 가는데 다만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아주 걱정할 상황 정도는 아닌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근데 그 부분에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실제보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고요. 네. 왜냐하면 대중의 공포나 이런 것도 실제이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이기 때문에 예. 모든 전염병 공포를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근거가 그것은- 없는 건 아니라. 예, 근거가 그러니까 없는 것이 저만 아니고, 해도 예. 대범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방팔방에서. 제가 손을 잘 안 씻거든요. 요즘 무조건 손을 씻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감염보다도 씻고 특히 딸 그렇죠. 어린애한테 네. 감염시킬까 봐. 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아빠가.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비누칠을 하고 있어요. 제가 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실제는 요 정도인데 예. 대중이 이만큼 무서워하니까 대중들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거는 사실과 다르고요. 그렇죠. 예. 사실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발생했을 때 공포가 이렇게 커지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예. 모든 나라가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정책 당국자들은 이 공포를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다뤄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정책하는데. 예, 근데 예. 지금 정부나 이제 일부 정치가들이 하는 얘기들은 그래서 전혀 전염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ABC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예. 의심을 더 하게 만드는 그러니까요. 그런 요소죠. 네. 사실 예, 한사희 교수님. 사회적인 공포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이 메르스 사태 같은 거 보면은 바이러스 자체도 낯설고 또 예. 불안정하고 불확실하고 그걸 대처하는 정부의 그 모습들도 도대체 이게 컨트롤 타워가 있는 것이 없는 것인지 정부가 뭘 하는지 안 하는지 예.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때문에 그 미국도 안 간다고 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예. 아무것도 알려진 게 없죠. 예. 본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이것 자체가 그 대중들에게는 공포로 예. 다가가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요. 예. 이제 대중들은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걸 달라라고 요구를 하는데 예. 그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일은 그건 괴담이다, 처벌하겠다, 수사하겠다 예. 이렇게 하면서 더 급박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 공포라는 게 메르스보다 더 심하게 예. 정폭되어서 국민들을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 들었는데 무슨 또 뭐 괴담 유포자 엄단하겠다. 뭐 네. 몇 번째 지금 그 말만 발표해서 그렇죠. 메르스를 엄단해달라고 그러는데 메르스를 걱정하는 국민을 엄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선생님께서는 오랫동안 뭐 인권 또 이렇게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셨는데 너무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너무 황당하시죠. 사실 말이 안 나와요. 너무 예. 황당해서. 네. 예. 그러니까. 괴담이라는 예, 게 정태인 선생님. 예. 괴담이라는 게 사실은 불투명한 사회에서 돌아다니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예. 정보가 완전히 공개에 대해서 투명한 사회에는 신뢰가 그렇죠. 일어나는데 네. 서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예. 정부가 처음에 얘기를 안 했잖아요. 삼성병원도 얘기를 안 했고. 예.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지고 그러면 이제 괴담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불투명한 사회에서 예. 불투명한 사회는 불신 그리고 불신이 차면 이제 공포가 조장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초기가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초기에 예. 숨기고 삼성이 뚫린 건지 국가가 뚫린 건지 뭐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둘 다 뚫린 거죠. 둘 다 뚫린 건데 정부는 삼성이 뭐 잘못했다 나중에 그리고 그 삼성 그 감염내과 과장님 당당한 목소리로 네. 국가가 뚫린 겁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 소리 듣는 예. 국민은 그 마음이 펑 뚫린 거죠, 뭐. 그걸 지켜본 우리 국민들은 마음이 뻥 뚫린 네. 선생님 표현이 좋습니다. 그건 이건희 회장 논법이에요. 옛날에 네. 국민은 인류, 기업은 인류, 정부는 삼류. 딱 그 얘기 그대로 네. 한 거죠. 거의 똑같이 정부를 삼성병원은 인류인데 네. 정부는 삼류다 이거죠. 국민은 그런 식 국민은 1위고 정부는 3류고 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삼성병원이 지금 가장 그 진원지가 되고 있는데 다들 삼성병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 어떻게 되어가는 분위기인가요? 이게 4차 감염까지 지금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좀 이상윤 선생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까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네. 현재 삼성병원이 평택 성모병원에 의해서 2차 진원지로 되고 있고 그 끝을 지금 사실 예측하기 힘든 상황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삼성병원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히는 사실 뭐 의료진의 수준이나 뭐 시설이나 장비로 보나 뭐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는 뭐 상당히 많은 측면에서 이제 분석과 사실 뭐 대안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네. 그런 거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조금 먼저 지적되어야 될 게 정부와 삼성이 서로 초창기에 이제 초기 대응을 계속 이제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데 초창기에 서로 이제 책임을 조금 미루면서 삼성이 여러 사람들이 표현한 대로 약간 오만을 부렸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 네. 이것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그리고 관리할 수 있다
라는 이제 오만을 부렸던 것이 사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부는 그것을 그냥 믿고 맡긴 것. 예. 사실은 방역의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 것이 사실인데 예. 그것을 삼성에게 맡기고 그것을 그냥 용인했다는 것. 그로 인해서 현재 사태가 좀 발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가정이지만 초기에 정부에서 정보를 얼른 공개하고 박원순 시장처럼 적극 대처를 해서 예를 들면 삼성병원이 좀 문제가 있다. 뭐 부분 폐쇄든 전격 폐쇄든 또는 뭐 그에 준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면 지금처럼 퍼지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가정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이제 병원을 공개하냐 마느냐는 원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예. 이제 경찰 수사랑 비슷한데요. 예. 경찰에서 뭐 강력 범죄가 벌어졌을 때 사실 초창기에는 이제 비공개 수사를 예. 하다가 특정 시점에 도저히 경찰이 뭔가를 혼자서는 못하겠다 하는 시점에 공개를 하면서 대중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뭐 신고를 예. 이런 사람을 예. 보면 신고를 해달라 뭐 이거랑 예. 약간 이제 비슷한 유비가 될 수도 있는데 그 판단 시점은 사실 예민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예민한 측면이 있고 어느 시점을 비공개에서 공개로 전환하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숙련된 경험과 정치적인 판단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결단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사실 이번 메르스는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아서 그걸 밑에 있는 정책 관료들이 하기가 되게 힘들었을 것이죠. 특히 예. 해당 병원이 삼성병원이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판단해서 그렇게 오픈해서 공개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뭔가 메르스가 굉장히 기존의 사우디나 이런 중동에서 나온 데이터와 다르게 한국에서 나오는 것들 굉장히 좀 다른 양상이다라는 게 감지됐을 때 예. 그러면 우리 컨트롤을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걸 빠르게 캐치를 했어야 되고 그때 사실은 오픈을 해서 국민들과 함께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저는 한 5월 30일, 6월 1일 이 시점이라고 보고 예. 근데 실제 공개가 된 거는 6월 4일 정도였으니까 상당히 늦었다고 보고 그 사이에 사실은 많은 사실 예방 기회를 놓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이 감염이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부지 많이 불식 중간에. 갔다가 응급실 네네. 갔다가 어디 전국으로 가시고 네. 오늘 오늘 보니까 대구도 이제 발생한 네. 것이니까 네. 이제 강원도도 발생했으니까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제주만 빼놓고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뭐 전국이 그러면 이런 굉장히 공포인데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전혀 대통령이 아니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대통령이냐 뭐 이렇게 진중권 선생 같은 분도 막 이러게 하던데 어쨌든 박 대통령이네요. 아 그런가요? 심지어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도 박근혜 시장 아니 박원순 시장이 잘했다고 뭐 이렇게 하던데 한상희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이거 지켜보면서 사실은 로스쿨 법학자면서도 선생님은 뭐 사회학자나 다름없으시잖아요. 이 현상을 잘 보셨을 것 같은데. 괜히 그 말문답게 만들지 마시고요. 아니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위기 관리 체계라는 게 이렇게 끝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체로 위기라는 거는 그러니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위기에 관한 정보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하고. 그런데 문제는 이 현장에는 결정권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결정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최상층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어떤 정무적인 판단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뭐 작년에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은 지금 이 메르스의 경우에도 삼성이라는 아주 커다란 자본 권력, 뭐 자본 권력이자 동시에 정치 권력이죠. 이게 개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하청의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뭔가 이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상층에 있는 결정권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정보들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고 또 그것이 전달 체계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더더군다나 지금 현재의 상황 속에서 어떤 자기들의 정무적인 어떤 그 이점들을 추구하는 이런 또 그 정치적 판단 요소들도 고려하고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위기를 인식하고 관리하고 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없었던 거죠. 뭐 사실 뭐 그 국가안전처니 뭐니 뭐 작년에 그렇게 많이 만들고 뭐 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무용지물이었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결국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세월호 참사 때도 그렇고 메르스 지금 사태 때도 그렇고 사실은 공적 관리나 어떤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전혀 없는 그렇죠. 정부가 없는 예. 원래 무정부주의는 그 아래로부터의 저항인데 여기는 위로부터 무정부 상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 정태인 선생님 한마디 해주십시오. 예. 시스템 자체를 민영화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예. 그러니까 세월호 때도 예. 예. 이 해군도 오고 심지어 어선들도 왔는데 예. 구조는 언딘이라는데 그 민간 업체가 이걸 지휘하는 격이었는데 얘들 능력으로 안 되는 문제였다는 예. 거죠. 예. 사실은 남대문도 예. 그렇죠. 사설 업체한테 맡겨놨거든요. 남대문 보건공사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남대문 화재 화재 나고. 났을 예, 때 그러니까 화재. 예. 그거를 사설 경비 업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점검하게 했으니까 뭐 물론 그게 더 싸게 들겠죠. 공무원 예. 한 명을 거기다 배치시켜 놓느니 예. 이 사설 경비 업체는 남대문 주위 빌딩을 전부 관리하면서 남대문도 보는데 그러다 터진 거 아니에요. 예.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스템을 에다가 민간을 끼워 넣으면 그 민간이 과연 그걸 책임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예. 되는 거예요. 세월호도 그렇죠. 예. 메르스도 삼성이 물론 가장 뛰어난 병원일지는 모르지만 방역 체계 자체는 시스템 자체는 사실은 정부가 공공이 해야 되는 건데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넣어놓고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잘하겠지만 민간 업체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예. 그렇죠. 아마 삼성은 이 밝혀야 된다는 걸 알았을지는 모르지만 삼성의 수익성, 병원의 수익성 같은 거 분명히 생각했을 거거든요. 예. 삼성의 평판 이런 거 생각해서 이게 쓱 없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예, 그게 물론 조용히 쓱 이렇게 없어질 수도 예. 있으니까. 근데 정부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부가 사실은 시스템 자체를 민영화한 데서 이 모든 게 벌어지고 있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데서 다른 방식으로 또 터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은 시스템 매니아였어요. 예. 그다음 뭐 코딩하는 거 좋아하고 일만 터지면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매뉴얼을 만들고 예. 사실은 저 세월호 때도 참 이해가 안 갔는데 예. NSC가 그 청와대 비서실 지하에 가면 예. 전 바다와 저 하늘을 다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NSC에서 금방 파악할 수 있었다고요. 예. 예. 근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진짜 모르겠어요. 사실은 예. 이 부분도 전염병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이 시스템 만들고 매뉴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사스, 예, 그래서 마침 말씀 주셨으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사스를 대응했던 것과 지금 너무 달라가지고 그게 계속 비교가 그러니까 사스 되었잖아요. 때 시스템이 없었다면 분명히 노무현 대통령이 시스템 만들고 매뉴얼 만들고 훈련을 시켰을 텐데 예. 두 번의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지나오면서 이 시스템 자체가 어디로 갔는지 없어진 거.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적절한 지적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조금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방역하는 체계와 그 전염병을 치료하는 체계는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병원은 사실은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경로를 막고 또 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고 이런 부분은 전혀 알지를 못해요. 비전문가는 다름없거든요. 예. 그리고 이런 방역 체계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국가가 책임집니다. 예. 이렇게 뭐 병원 보고 하라고 하는 나라는 없어요. 예.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병원 사람들이 그건 잘 못하고 전혀 모르니까. 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지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방역 당국은 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는 하는데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다 보니까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본인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병원에다 맡겨서 병원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이게 맡기는 형국이고 그 와중에서 이제 삼성병원이 그럼 당신네들 못하니까 우리가 하겠다고 나섰는데 삼성병원도 그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 1차적인 사태가 책임은 정부, 2차적으로 사태를 키운 건 삼성이라고 우리가 요할 수 있겠네요. 참 저는 예.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분명히 우리 정부는 사스와 신종플루 예. 뭐 그러면서 두 번의 그 방역 체계 경험이 있었거든요. 예. 이 경험들이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무조건 지워버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DJ 버렸어요. 노무현 때 했던 것 중에 좋은 것이어도 네. 무조건 지워버리고 나쁜 건 더 계승하고 네. 이렇게 돼버린 거 아닌가요? 예. 근데 뭐 정부 측에서 얘기하는 것도 뭐 일리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고 청와대에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 말이
예. 신종플루랑 사스랑 메르스는 전혀 이게 다른 병이다. 예. 그걸 같이 보면 안 된다. 다른 병인 건 맞거든요. 왜냐하면 예. 양상이 많이 다르고 사스는 그러니까 아예 한국으로 아예 들어오지도 못한 거고 검역에서 검역을 철저히 해가지고 아예 들어오지도 못한 그러니까요. 거고 예. 신종플루는 지역사회 감염이었고 예. 그리고 치사율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던 거고 이거는 근데 이제 지역사회 감염 아니고 병원 감염이고 근데 치사율은 높고 뭐 이런 거니까 다르기 때문에 그때와 아주 1차적으로 유비시키면 그건 곤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적되어야 할 것은 저는 사스 때는 군의관으로 아.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하고 그러셨군요. 있었고 또 이제 신종플루 때는 이제 시민사회단체에서 같이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예. 실제로 차이가 좀 있다고 느낍니다. 실제로 저희가 그 세 개를 이제 같이 뭐 실제 그 안에서도 있었고 또 밖에서도 이렇게 관찰한 거 보면 실제로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 것이 그 방역 당국이 굉장히 이번엔 우왕좌왕했다는 거죠. 네. 일사불란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특히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계속 뭐 여러 번 강조하지만 전염병은 한번 확산되면 그 다음에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잡는 게 중요하고 초기에 일사불란하게 지휘 체계에 따라서 잘 움직이는 게 중요합니다. 메뉴에 따라서. 예. 근데 그거는 굉장히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그러면서 나온 게 근데 사람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방역 당국의 사람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전에도 있던 사람이고 특히 신종플루 때 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언론에도 보면. 예. 사람이 바뀐 게 아닌데 그럼 도대체 뭐가 바뀐 방역 당국의 사람이 바뀐 건 아닌데 그리고 매뉴얼은 또 그대로인데 뭐가 바뀐 거냐. 이렇게 물었을 때 결국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을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그 거죠. 결국은 장관 또는 대통령, 그러니까 네. 이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하게 정보를 모으고 국민들과 공유하고 결단을 좀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전혀 그런 조치가 없고 뭐 십몇칠 후에나 대통령이 뭐 회의를 소집하고 뭐 그랬으니까 그때 근데 이미 다 퍼져 나가 버린 거 아닌가요? 우리 대통령은 네. 큰 일이 벌어지면 외면하는 것 같아요. 탁 터지면 일단 생각을 안 하는 무슨 기계가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예. 있다가 예. 한참 있다가 한마디 없어지잖아 일단은. 글쎄 네. 이게 예. 어디로 가신지를 모르잖아요. 한동안. 그러니까 좀 신기하긴 해요. 그러니까요. 네, 또 하나는 이번에 밝혀진 게 우리가 그러니까 방역 시스템 말고 예. 의료 시스템의 그동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로 1차, 2차 진단 진료기관이 전혀 역할을 못하고 모조리 대형 병원으로 몰린다가 우리 의료 전담용의 문제였는데 예. 메르스는 바로 그 문제가 엄청나게 네, 벌어진 거죠. 네, 삼성병원에 전국에서 모두 몰리니까 네. 삼성병원 자체가 슈퍼 전파자의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이번에 어떻게 좀 어떻게 해서든지 손을 내야 이참에 되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일인데. 그 이야기 하죠. 참여연대 2015년 캠페인 한 시민 한 단체 후원하기. 작가 조정래는 대기업과 권력자들의 비밀을 파헤친 장편 소설 허수아 비춤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누가 주는 것도 아니며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정치권을 감시하고 경제계를 감독하고 법조계와 공직사회와 언론계를 눈 부릅뜨고 지켜야만 비로소 선진국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먼저 함께하고 싶은 단체에 회원이 되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2015년 참여연대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역마다 믿을 만한 공공의료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대학병원도 사실상 그렇죠. 뭐 공립병원이니까 분명히 부산에는 부산대병원이고 전남에는 전남대병원인데 이분들이 거기를 안 가고 왜 삼성의료로 다 몰려드셔갖고 응급실 가보면 응급실이 넘쳐나니까 어떻게 된 응급실 복도에 누워 계세요. 네. 심지어 복도에도 이렇게 막 할머님, 할아버님들 막 누워 계시고 막 번호판 며칠 응급실에 들어가면 며칠 걸리거든요. 거기다 응급실이기 네. 때문에 가족들이 많이 와 있어요. 가족들이 네. 그렇죠. 당연히 할머니, 할아버지 누워 계신데 어떻게 혼자 두시겠어요. 거기다 근처 여관은 병원 별식관이잖아요. 이제 부속 사업도 하게 네. 해놓고 네. 이제 병원 연계 안에 사업도. 호텔 만들어 놓으세요. 예, 메디텔도 이제 만든다고 그러고 완전히니까 초대형 병원 중심으로 우리 한국 병원이 이렇게 왜곡되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모순이 있는데 이번에 특히 메르스를
전국적으로 뿌리는데 그게 큰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이상민 뭐 선생님. 방역 시스템 축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이 병이 왜 이렇게 생기고 확산된 거냐의 근본 원인을 따지면 사실 한국 의료 체계의 문제를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왜냐하면 이게 지금 현재 병원 감염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이제 계속 확산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한국 병원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병원 감염의 주된 진원지가 된 것이냐 문제를 짚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근데 뭐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일차적으로 첫 번째 그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서 4개 병원을 이제 전전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았고요. 그거는 이제 뭐 한국의 의료 체계가 전달 체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주치의 제도라는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환자가 뭔가 갔는데 만족스러운 해답을 못 따르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이 이 병원 저 병원 전전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건 환자 탓을 할 게 아니라 실제로 체계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과정에 여러 이제 사람들을 접촉할 확률을 높였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삼성병원에 이제 딱 가서 응급실에 딱 도착했는데 응급실 내에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조치들이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전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병원 감염 예방은 사실 의료의 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요즘에는 의료 뭐 환자가 얼마나 잘 낫고 빨리 태어났냐 뭐 이런 지표도 보지만 환자들이 병원에 와가지고 병을 나아가는 게 아니라 병에 걸리면 병에 걸리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들이 굉장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 병원들은 삼성서울 병원조차도 빵점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이후의 문제인데 이제 환자들이 계속 발생하고 막 이랬을 때 격리병실에 따라서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공공병원들이 너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막 초반에 지금 어느 정도 환자가 지금 이제 컨트롤되는 양상이니까 격리병상 같은 경우 민간병원 지금 대학병원에 있는 격리병상까지 다 이제 끌어와가지고 지금 쓰고 있는 경우인데 거기 만약에 민간병원들이 협력 안 하겠다 우리는 이래버리면 사실 대책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공병원의 부족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 많았다면 또 국민주치제도 같은 게 있었다면 네네. 그분이 1번 환자든 14번 환자든 성모병원 그리고 뭐 삼성으로 막 이렇게 전전할 일이 없었을 텐데 네네.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미 뭐 홍준표는 오히려 진주의료원을 폐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이제 살리는 계기로 되고 지역마다 그 거점병원을 만드는 계기로 이렇게 가야 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과제를 주었는데 지금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태현 제가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러니까 50년 전에는 사실상 주치의가 있었어요. 우리 삼형제는 한 소아과만 계속 갔어요. 그렇죠. 동네 소아과.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만 진단해 보면 너 뭐가 요새 뭐 했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어느 순간 마을 의원이 싹 사라져 버리고 마을 의원은 피부 클리닉 하든가 뭐 비만 클리닉 하는 데고 그리고 이게 써주는 데죠. 이게 3차 병원에 보내는 그 써주는 데가 됐으니까 지금 그 시스템을 어떻게 살리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 공공병원도 있지만 이 마을에 있는 의원들의 역할. 그러니까 사실은 의료생활 같은 데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예방이라든가 사실 메르스 이런 것도 의료생협이라면 이제 가서 뭐 이렇게 홍보를 했겠죠. 홍보라기보다 이제 교육을 했겠죠. 그런 부분을 폴라리 살리는 연구소 건 전공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살리는 게 굉장히 어렵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번 걸 보면서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한상희 우리 선생님. 국가는 그동안 그 공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투자를 너무 적게 했죠. 거의 뭐 안 하다시피 했는데요. 공공병원 그렇죠. 교육도 전부 사학에 다 넘기고 그렇죠. 심지어 법원까지도 뭐 요즘 뭐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3-4번 재판해야 된다라고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다 하지만은 사실 법원에 적고 판사가 적다 보니까 사건이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한테 설명도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이 판결이 나왔는지 알려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5분 진료, 판사들은 5분 판결. 그렇죠. 5분 판결도 아니고 1분 판결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액 사건은 판결문이 없어요. 그렇죠. 선생님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법할 수밖에 없는 판결문이 거죠.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겠어.
그 이제 병원이나 또는 그 법원이나 학교나 다 똑같은 상황이 돼버려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교도소 같은 경우는 예. 병원하고 똑같죠. 뭐 새 사람 만들어 내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그 범죄 기술 가르쳐 그러니까. 내보는. 교도소도 이런 지금 상황이 민영화도 한다고 그러는데요.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도 공공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필요하다는 이제 역사적 경험들을 좀 했었어야 되는데 한국에 그런 경험들이 좀 적었고 예. 근데 이 전염병 같은 경우에는 뭐 서구 근대 국가에 의해서는 많이 밝혀졌던 건데 이거는 진짜 민간 시스템이 못하는 거죠. 방역도 그렇지만 치료도 예. 민간은 전염병 치료를 하기를 거부합니다.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죠. 예. 왜냐? 자기네 병원이 이 전염병을 치료하는 병원이다라고 소문나면 다른 환자들이 안 오니까 예, 다른 예, 환자들이 안 예, 오니까 맞습니다. 전염병 환자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전염병 환자는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투입 대비 산출이 적어요. 뭐냐면은 인력 엄청 들어가야죠. 뭐 보호 장비 엄청 써야죠. 예, 그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이 환자 뭐 한 명 보는데 또 돈은 버는 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민간 병원이 감당할 수 있는 병원이 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래서 결국 그 병원들이 명단이 알려지면 문제가 될까봐 끝까지 그렇죠. 보건복지부가 숨겨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박원순 시장은 약간 유추 가능한 정도로 이야기를 한 거고. 근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모든 SNS를 총동원해가지고 명단을 돌린 거 아니에요. 저도 심지어는 투지폰을 쓰는 저한테도 문자가 왔거든요. 근데 틀린 정보도 있었어요. 광주대병원이 있더라고요. 네. 명단 중에 광주대병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뭐 평택성모병원, 뭐 삼성병원 이렇게 있는데 뭐 그때는 저희들도 이게 무슨 명예훼손으로 막 하니까 약간 그런 거 당하기 싫어가지고 소송당하기 싫어 가만 이제 밝히지 않고 있었잖아요. 근데 딱 보니까 광주대병원은 아닌데 있더라고요. 제가 광주 사교를 와가지고 그러니까 일부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를 숨기니까 일부 저희 그러니까 고의는 아니었지만 일부 허위 정보가 또 유포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더 혼란이 있는 거니까 결국 WH에서 말한 것처럼 초기 대응하고 정보 공유에 실패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도대체 이 정부는 공적 관리에 책무라든지 의식이 있는가? 우리 정태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무능한 걸 떠나가지고 무능은 뭐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데 무능을 넘어서 아예 의지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들게 만든다는 평가까지. 예, 선생님. 경제학적으로 얘기하면 전염병은 외부성이 무지하게 큰 겁니다. 예. 근데 외부성이 큰 거는 민간이 못한다는 게 경제학 이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역 체계라고 하는 시스템은 국가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그거와 별개로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나 더 크게 얘기하면 사실 복지 시스템 전체가 비슷한데 예. 복지 수요가 생기면 정부가 예산을 만들어요. 네. 그 다음에는 민간이 공급하도록 해요. 그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왜 돈이 확보됐으니까 빠른 속도로 민간 기관이 확 늘어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 게 시장 안에 있으니까 양극화가 확 벌어져요. 예. 그러니까 뭐 보육원도 그렇고 노인 요양시설도 그렇고 예산을 확보해주면 확 늘어나지만 그 다음엔 양극화가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전부 대형 병원을 가고 싶어하죠. 그리고 나머지는 돈을 못 버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이 실제 역할을 못하게 되는 결과거든요. 사실은 공공이 중요한 공공성이 있는 거는 공급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일정한 비율을 공급을 해야 대형 병원도 견제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게 그 시설이 없으니까 양극화되면서 1, 2차 병원 의원 다 없어지고 사실 의사들도 요새 하소연 많이 하죠. 우리가 다 막한다. 그게 자체가 이제 양극화 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의료 민영화는 의료 영리화만큼이라도 막아야 될 텐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근데 계속 박근혜 정부는 입만 열면 서비스 선진화법이라 해서 의료 민영화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번 사태에서도 명확해졌지만 이 병원을 돈벌이 공간으로 생각하면 이와 같은 안전이나 그러니까요. 건강이나 이런 부분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주요한 문제점으로 이제 병원 감염 관리 체계가 작동이 안 됐다 한국의 병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병원 감염 관리 체계도 그렇거든요. 이게 전혀 돈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를 숙지시켜야 되고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 인력을 배치해야 되고 근데 그 인력은 돈 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계속 잔소리하는 사람이고 이거 제대로 했냐, 이거 제대로 했냐, 제대로 해라 잔소리하는 사람이고 돈 버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야 병원이 제대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깨끗해지는 거고 안전해지는 건데 거기 위해서 민간 병원들은 투자할 생각이 없고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도 역시 민간 의료 체계의 폐해로 나타나는 문제인데요. 병원 감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거는 아까 잠깐 나오긴 했지만 이런 이제 병원의 영리화가 심해지면 지금 나타나는 게 병원이 호텔 짓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병원에서 여러 가지 부대 시설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번처럼 이렇게 막 바이러스나 균들이 떠돌아다니는 데가 병원인데 병원에서 그러니까요. 사람들을 더 모아가지고 지금 몇만 명을 더 모아 거기서 잠을 재우고 이러겠다고 하는 건데 이 논리가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가 이번에 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도 여실히 마트도 보여지는 열겠다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예. 거를 왜 병원이 합니까?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제가 많이 들은 이야기가 우리 동네 분들이 약은 먹지 마라 병 키운다. 네. 병원 가지 마라 균 옮는다. 그렇죠. 뭐 이런 나름 예. 민간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뭔가 위험하다 오히려. 그게 굉장히 지혜로운 예, 얘기입니다. 그게 사실. 왜 그러지 그런 거 생각해 보니까 예를 들면 과다 처방이라든지 약을 막 너무 많이 먹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병원이라는 게 어차피 정말 균이 득실득실 거리는 곳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민간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어떤 선배님들이나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우리 근데 지금 뭐 병원에 마트 만들고 호텔 만들고 뭐 별걸 다 하겠다고 하니까 박근혜 병원에 정부는 모든 산업이나 모든 시스템을 복합 테마파크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예, 박근혜 정부 한 게 뭐냐면 학교 옆 관광 호텔, 예. 병원 안 관광 호텔, 예. 이 모조리 그다음 카지노 만드는 그렇죠. 거. 배 위에서 카지노. 그러니까 예. 뭔가를 예. 계속 융합해가지고 한강에 배 띄워놓고 예, 이 카지노 외국인 하고 카지노 예. 하겠다고 내국인도 이제 하겠다는데요. 돈 안 되고 이제 규제 완화라고 할 그러니까, 테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병원이 하나의 그 타운이 되는 거죠. 테마파크를 예. 만드는 거죠. 이 삼성병원이 타운이 되는 동시에 예. 그 옆에 있는 공동체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작은 병원들도 네. 다 죽을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예. 이번 사태가 진정되면 의료 민영화 더 하는 거를 들고 나올 네. 겁니다. 이게 정말 재밌는 게 예. 세월호 사태 일어난 다음에 바로 정부가 내놓은 안이 뭐냐면은 크루즈 산업 활성화 활성화, 방안이었어요. 예. 바로 세월호가 크루즈인데 예. 규제 완화하면 활성화된다는 논리였거든요. 예. 새누리당에 벌써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메르스 때문에 병원에 못 오니까 원격 진료해야 그렇죠. 된다. 뭐 이러면서 예. 원격 진료가 대표적인 이제 의료 민영화의 하나의 수단인데 예. 이런 식으로 그것과 그것을 엮어가지고 산업적인 측면에 오히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벌써 나오고 있어요. 예. 아니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들이 예. 바로 눈앞에서 보면서도 제대로 진단을 못했는데 예. 이걸 컴퓨터로 진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예. 화상화면으로 야, 물론 기가 저누면 안 막힌 되겠죠. 그러면. 창조력이 너무 대단하신 분들인데 사실 뭐 사이버 공간이 그 정보 예. 공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정보는 대면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 모든 걸 다 보고 느낄 수 있잖아요. 특히 예. 병원 예. 저 계속 관찰한 사람은 그렇죠. 보면 안 돼. 난 전 그것도 그러니까 우리 의료비가 많이 가끔가다 저희 아버지 모시고 다니면은 가끔가다 100만 원 넘는 게 나오는데 그거는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사를 한 거예요. 뭐 MRI 찍든 뭘 찍었어요. 예. 근데 정말로 우리 아버지 주치의였다면 무려 50년 이상을 봤을 테니까 안 해도 그렇죠. 되는 네. 그 조사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새로운 환자를 많이 받고 많이 검사를 할수록 예. 돈을 버는 구조니까. 국민 사실- 주치의 제도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네,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을 해야 되는데 예. 쉽지는 않겠죠. 예. 네, 사실 많은 그- 장벽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삼성에서 말씀하시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이제 물론 내 몸도 지켜야 되겠지만 사실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방역 시스템하고 이 의료 시스템 개혁을 조금이라도 하자. 이게 예. 합의가 되고 그게 정책적으로 바뀌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맥락에서 오케이. 예, 이번 한상규 그 교수님. 예. 삼성에서 뭐 정부가 뚫린 것이다. 예. 국가한테 책임 넘기는 걸 좀 해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병원이 그게 민영병원이든 공영병원이든 병원이 수행해야 되는 공적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보건이라든지 예, 예. 위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이 그 과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보건이나 위생 같은 공적인 것들은 병원의 몫이 아니고 국가의 몫으로 떠넘겨 버리는 거죠. 예. 그건 국가가 알아서 할 것이고 병원은 그저 환자를 치료하고 돈 받고 거기에서 뭔가 이윤을 남기는 그런 존재다. 예. 그렇게 병원의 역할을 상당히 그냥 축소를 시키고 그걸 자본의 어떤 그 뭐 탐욕이라고 그럴까요? 그 위에 얹어 놓는 예. 그런 그 인식들이 우리 의사들 특히 삼성병원에 있는 그런 의사들 머릿속에 지금 각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감염내과 과장님의 너무나 당당한 태도에 네. 국민들이 놀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 잘못이 없고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의 잘못을 지적한 건 맞지만 네. 삼성 과연 잘못이 없었던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 예. 약간 변호를 하면 예. 예.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하십시오. 의사들의 그런 심리 구조는 저는 뭐 이해는 하는데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역 시스템과 사실 그 발생한 환자를 치료해야 될 의무와 시스템은 전혀 다르다고 의사는 생각하고 있고 예. 실제로 그런 것이 맞기 때문에 이 질병의 확산을 막고 이런 것들은 삼성의 책임, 우리 의사들의 책임은 아니고 우리는 오는 환자들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빨리 낫게 해서 더 이상 확산을 막는 게 우리의 책임이지 그 이상의 건 정부가 책임져야 돼. 이런 논리 자체가 저는 뭐 당연하게 맨 처음 들었을 생각이 들고 뭐 어느 정도는 뭐 합리적인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이제 병원의 책무가 있었던 그렇죠. 것인데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감염 관리의 책임 분명히 병원에게 그쵸. 있거든요. 병원 감염. 병원 예. 감염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책임은 당연히 삼성병원에게 있고요. 그건 예. 어떻게 해도 그건 뭐 의료법에 명시돼 있으니까요. 예.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서 병원이 책임져야 된다는 명시돼 있으니까 그거는 뭐 어떻게 해도 책임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 법적인 책임이나 그런 뭐 어떤 시스템 제도상의 책임은 묻지는 못할지라도 이제 국민들의 정서상 이제 생각되는 그런 책임이라는 게 있죠. 네. 지금 모두가 삼성병원에게 바라는 건 우리나라 제1의 이제 대형 병원인데 예. 그런 병원들이 이러한 공공적인 전염병 예방에 있어서 뭔가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 전문가들이 뭔가 그거의 확산을 막는 데 역할을 해주고 있었다는 그 정서 뭐 이런 것들에 봤을 때는 그런 것들에 부응하지 못한 책임들은 분명히 네.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병원 감염을 막지 못하고 병원을 숨긴 거. 그다음에 나아가서는 사회적 책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법적 책임도 나와서 뭐 그런 부분은 두고두고 그들이 평가하고 비판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보건의료계에서는 뭐 이 사태가 진정되는 어느 시점에 삼성병원에 대한 고발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저희도 이제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때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 이게 확산이 되는 건지 약간 진정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가 평가하기가 쉽지가 않고 동국대 의대 김익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 개개인이 면역력을 키우고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뭔가 이게 공적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전혀 사회적 통제가 안 되고 있다. 어때요? 이상현 선생님. 좀 어려운 면이 있으시죠? 이게 다 이야기가 다르고 그러니까. 일단 뭐 객관적인 사실은 예. 환자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환자의 밀접 접촉을 관리하기가 되게 힘들어지고요. 예. 특히 지금 방역 당국과 뭐 삼성병원 인력까지를 다 총동원한다도 그 인력으로 그것을 아주 밀색 검색을 해서 밀착 추적하기가 사실상 현실적으로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예. 외국에서 뭐 나온 논문이라 우리나라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환자 한 명이 발생하면 그 환자의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는 데만도 평균 한 9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것도 한 사람이 달라붙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4명 내지 5명의 질병조사관들이 그 환자 한 명과 관련해서 의무 기록이라든지 뭐 CCTV라든지 아니면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접촉했던 사람을 다 파악하는 데는 한 9시간 정도 걸린다고. 9시간.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지금 150명을 9시간 뭐 우리나라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워낙에 병원의 밀집도가 지금 높고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들락날락하는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고려하면 9시간 더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지금 투여되고 있는 인력 수준을 보면 뭐 질병관리본부의 정규직 그 요원은 딱 2명,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선생님 1명, 그 다음에는 뭐 민간 전문가들 몇 명, 그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로 그걸 다 책임질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렇다 보면 이제 구멍이 뚫리는 것이죠. 그리고 구멍이 뚫린 이후에는 사실 어떤 인력의 수준으로 확산을 막는데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야말로 질병의 자연 경과에 따라서 질병의 자연 경과라는 게 있긴 있거든요. 뭐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확산되다가 피크를 찍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알아서 죽는 거죠. 바이러스가 이제 숙주가 없어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면 저절로 사멸을 하니까 이제 그런 코스를 밟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디 확산은 안 돼야 될 텐데요. 이런 생각인데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그러면 우리가 저 정부나 지자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신이 한국에다가 네. 너네 이래도 공공에 대해서 생각 안 할래? 이렇게 자꾸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것도 희생을 시키면서도 이래도 민간에 다 맡기고 할 거냐라는. 자꾸 민간에 그러니까 이윤 탐욕 구조에 모든 걸 맡길 것이냐. 방역 시스템이라고 해서 제도잖아요. 제도 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나 사람들을 규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규제해서 그 사람들이 따르도록 하는 게 시스템인데
우리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는 암덩어리라잖아요. 예. 규제를 자꾸 없애버리면 시스템 자체가 붕괴되면 이런 일이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터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물론 우리 의료인들이나 그러니까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아마 예. 이제 잡히게 되면 저는 이걸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생명과 관련된 적어도 생명과 관련된 모든 예. 시스템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걸 갖다 개혁하는 거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어차피 정부가 안 할 것 같아서 국민들이 그쪽으로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우리 헌법은 48년 헌법 만들 때부터 전문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대한국민은 그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그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보장한다. 예. 그걸 다짐하면서 대한민국을 만들었거든요. 아, 위헌이네요 지금 위헌. 사실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는 위로부터의 무정부 상황이라니까 지금 네. 아래로부터의 무정부가 그렇죠. 아니라. 그거는 대통령이 해야 될 가장 중심적인 예. 업무죠. 헌법의 명령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대통령의 그 행태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안전 영역은 자기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이 뭐 없어. 정부가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듯이 예. 그거는 그렇게 아니, 다른 그 학업- 영역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터지면 내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 일단 터지면 네. 터지면 이건 내 영역이 그 전에는 아니에요. 자기 영역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 이제 어떻게 잘하고 보면은 있다고 얘기하죠 오히려. 정파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뭔가 이점이 있으면 내 영역이고 예. 뭐 손해 볼 것 같으면은 이건 내 거 아니고 예. 그 이제 유체이탈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단호하게 지적을 예. 하고 뭔가 이거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지율이 이제 급락하는 것으로 우리 네. 국민들이 항의를 하시는 거긴 한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신 것 같던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메르스 때문에 대규모 집회를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아니, 그 고민이 있네요. 참 그 황당했던 것이 예. 미국을 가지 않으면서 그 이제 그 남는 시간들을 예. 동대문 시장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러면서 서민을 거기에 사랑하시고. 상인들 동원해서 사진 찍고 결국 예. 사진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그 안전이라든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라든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 정말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그냥 그 TV 화면 보면서 또는 그 보수 신문들 그 이상한 그 사진들 보면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일은 결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7인의 멤버인 김용갑 전 의원도 아예 쓴소리를 대놓고 했던데요. 네. 세월호 때부터 메르스까지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다. 이런 그 내부에서까지 지금 대처한다는 게 이거거든요. 경제를 살립시다인데 그 경제를 예. 살립시다 하고 국회 압박을 가하는 게 전부 규제에 풀라는 예. 법들이거든요. 예. 이게 아니, 정말 우리는 사람을 살리자고 하는데 오로지 특정 자본을 살리자. 학교 앞 관광 호텔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이 청와대까지 가서 박근혜한테 이야기하니까 오 그래요 하고 설립을 지시한 거 아닙니까? 네. 완전 무슨 재벌 민원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제 부분도요. 예. 사실 저도 그 정태인 쌤한테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얼마 전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이 메르스를 이유로 해서 금리를 낮춰버리지 않습니까? 예. 또 이 메르스 이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지금 추경을 편성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빚내 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처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따로 주제 잡아서 예. 할 얘기지만 저는 금리 낮추고 재정 확대하는 거에 찬성합니다. 지금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예. 적극적 정책을 쓰는 건 맞아요. 근데 예. 금리를 인하하고 과거에 부동산 규제 완화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다시 엄격하게 하고 금리를 낮추는 건 도움이 될 수 그렇죠. 있어요. 예. 예. 근데 이번에 부동산 덮을 거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은 야 이게 마지막 기회다 그러고 이 금리가 낮으니까 집을 살 거고 만일에 예. 경제 위기가 심해지면 집값이 떨어지면 이건 시스템 위기로 가게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네. 대증 처방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의료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러나 동시에 이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거는 다른 병으로 번져나가는 걸 미리 막고 나서 그걸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다 풀어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네.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사람 머릿속에 있는 건 역시 줄푸세예요. 예. 세금 줄이고 예. 규제 풀고 법을 세우고 이러면은 예. 잘 될 거라는 생각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계속 터지고 예. 터지면 외면하고 다른 데서 또 터지게 예. 만드는 그런 아니 증상이 제가 경험을 했던 게 전염병 예. 슈퍼 전파자 같아요 대통령. 그렇죠. 모든 부면에 사고를 터뜨리는. 예. 경험했던 부분이 예. 뭐냐면은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나빠진 게 아니라 이미 경기는 나빠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성장률보다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게 나쁜 경기 속에 메르스가 터지고 또 이제 가뭄이 나타나고
이건 완전히 악재잖아. 두 개의 악재가 겹치는 예. 거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가 더 나빠지는데 이것을 그 대응하는 정부의 입장이라는 게 너무 안이하다는 거죠. 예. 이 정권의 문제는 그러니까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보수적인 정권들이 잘 하고 있는 분야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도 못하지, 외교, 국방 다 마찬가지지. 지금 사실 전염병 방역도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앙 집권적인 권력을 휘둘러서 일사불란하게 지휘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보수적인 권력이 굉장히 예. 보수성을 드러내 보였던 분야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제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 도대체 뭐냐? 응? 이 정권의 실체는 도대체 뭐냐? 라는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예. 것이죠. 그러니까 1호부터의 무정부, 정부이기를 포기한 다 민간에 떠넘기겠다. 다음에 이제 정부를 없애자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저는 그 의미에서 이 정부를 박근혜 정부라고 지칭하는 게 잘못인 것 같아요. 예. 실제 이 정부의 무능함은 그러니까 청와대의 무능함과 더불어서 새누리당의 예. 무능함이 겹쳐 있거든요. 예. 사실 과거에 이제 자유당 정권, 공화당 정권이라고 불렀을 때는 그 권력자들을 익명화시키기 위한 그렇게 그들을 가리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당의 명칭을 사용해가 정권이라고 예. 했는데 이제는 개인이 지배하는 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스템이 지배하는 체제고 그러니까 무슨 이제 집단이 지배하는 체제니까 그래서 저는 응징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정책 실패의 응징 책임은 그러니까 박근혜와 청와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이 같이 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건 박근혜 공동 새누리당 책임인 거예요. 정권이잖아요.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니까. 예, 정태인 소장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 어떻게 일단은 우리 개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장님? 좀 해안을 주십시오. 청와대 비서관도 하시고 있으시니까. 그 각자 도생. 저희들보다는 가장 그 위기 관리 그 실무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경제비서관한테 의료를 물어보라고 지금. 아니 그 경제 그러니까 비서관 지금 방금 저희 한상희 교수님 네. 얘기했지만 각자 도생이 되는 게 제일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각자 나 아무도 도생. 못 믿겠다. 네. 어떻게든 나와 내가 좀 많은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사교육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예. 홉스가 이야기하는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 방식을 모두 못 넘어가는 믿고 거거든요. 아무도 못 믿고 네. 살아남기 위해서 모두 최고의 이기적인 행동을 네. 하게 만들면 그렇죠. 그 전체적인 효율도 떨어지고 네. 예, 불평등도 심해지고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되살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단 하나 이 메르스 사태가 뭐 저한테 예. 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만 방미를 연기시켰잖아요. 네. 예. 분명히 나 이번에 방미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TPP 가입해달라 그러면서 사드도 뭔가 언급하고 올 것 같았는데 네. 예. 하여튼 그게 연기됐다는 거 하나는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큰 그렇죠. 지적으로 남겨져요. 예. 갔으면 TPP 뭐 사드 뭐 이런 거 예, 엮어서 뭘 예. 줬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무튼 각자 도생이 제일 나쁜 건데 공적 시스템이 무너진 사회에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지금은 근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깊이. 네. 막 기침만 해도 막 사람들이 막 이상한 게 쳐다보고 막 사람들이 그리고 학교 그 자체도 투쟁이에요. 예, 그래서 학교- 다 고립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학교나 유치원 보내는 것도 부모들이 지금 걱정하거든요. 사실 네. 전염병 예방 네. 앞으로의 확산을 예. 위해서도 각자 도생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 이게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움직여주는 것이 훨씬 예. 이 방역의 그 효율성이나 효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와 같이 전 사회적으로 이제 각자 도생하는 길밖에 안 남았다는 메시지가 퍼지는 순간 그 다음에 사람들의 행태는 예측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이미 지금 근데 상당히 그런 예, 국면이죠. 우리 그래서 국민들이. 굉장히 예. 이러한 사태를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게 이 초기 대응부터 계속 실패를 해오니까 이렇게 된 와중에 이른 거고 예. 지금부터는 방역당국 뭘 해도 예측 가능하지 않은 형태로 평소와 다른 형태로 이제 사람들이 움직일 거를 예측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방역도 더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각자 도생해야 예. 자신의 이제 삶은 자신이 지켜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위험이죠. 위험이다. 그렇죠. 이제 열심히 제가- 일하는 뭐 네. 지자체장들을 공격하느라 바쁘니까 이 제가 사람들이 이제 참. 그 부분 말씀드리고 예. 싶은데요. 아까 이제 각자 도생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농담 수준이죠.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예.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근대 국가라는 것 자체가 예. 중세 이전부터 생성되어 왔던 어떤 공동체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면서 존재했던 거거든요.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우리나라처럼 국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대안은 다시 이 공동체를 그 복원하는 것으로 가야 되겠죠.
이번에 국가가 무능함의 극치를 보였을 때 지자체 예. 단체장들이 예. 뭔가 그 액션을 취했던 거는 가장 좋은 예죠. 예. 그러니까 여태까지 국가 안에서 국가 밑에 있던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 바깥에 나와서 스스로 어떤 그 주민들의 복지나 안전을 도모하고 있거든요. 예. 바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국가만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죠 이제는. 예. 그러니까 공동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또는 지자체라든지 뭐 지방자치는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이고요. 예.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씩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로지 국가만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 우리가 서로 손잡고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예. 사람들. 우리 그 정태인 스님을 그 하고 계시는 연구소 사회적 경제. 그렇죠. 예, 사회적 경제도 사회적 경제지만 사실 예. 공공의 공간이라는 게 그렇죠. 얼마나 예, 중요한지 공공 정책이 예.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 보여줬고 그런데 사실 불행하게도 이 역대 정부들이 지금 공공을 부수는 일을 지금 예.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어차피 대통령과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세월호 때처럼 좀 저기 한탄만 하지 말고 이 세월호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밑에서부터 공공을 세우는 운동을 그렇죠. 해야 되고 예. 그러려면 모든 시스템을 다 점검하면서 바꿔나가야 예. 되고 방향에 대해서 토론해야 되거든요. 예. 이런 아래로부터의 공공- 정부를 다시 세우는 거네요. 공적 정부를. 그게 한상현 민주주의죠 선생님 사실. 예, 한상 그렇죠. 민주주의 한상현 선생님 말처럼 그러니까 또 지자체 이번에 새로운 발견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지자체가 사실 지자체를 지방 정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중앙 정부 외에 고유 역할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번에 잘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마지막으로 여전히 저희 국민들이 이제 불안한 게 이제 여전히 관리가 안 되니까 우리 삼성병원에서 또 응급실 비정규직 노동자 그 응급 차량 앰뷸런스 그분은 또 관리가 안 돼가지고 뭐 이런 일 아직도 터지고 있어요, 박사님.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도 뭐 이렇게 더 빨리 다행히 지금 원래 전염병의 속성인 기하급수적 전염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 그나마 다행한 일인 것 같은데 박사님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부나 지자체나 뭐 또 우리 국민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 꼭 한번 해주십시오. 일단은 뭐 이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에 여러 시스템을 개혁해야 될 과제들은 많이 얘기 나온 거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진행 중인 것들을 빨리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이제 방안들인데요. 뭐 방안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족한 인력이나 지금 자원이지만 최대한 이제 접촉자들을 지금 뭐 그 여러 가지 뭐 비정규직이니 정규직 가릴 것 없이 예.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차별이나 배제 없이 최대한 이제 접촉자들을 가려내기 위한 노력들을 최대한 경주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자체 인력까지 예. 다 동원을 해서 정부 중앙정부 인력이 부족하다면 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이제 뭐 자가 격리라든지 아니면은 뭐 강제 격리라든지 이런 지금의 시스템을 최대한 동원하는 수밖에 없고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정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확실성을 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것들을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단지 예. 이제 중요한 거는 가능하면 병원은 당분간은 가지 마라.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것이 병원이 감염원이 되고 있는 거니까 예. 가능하면 병원은 가지 마라라는 예. 것이고 근데 내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감염원일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은 이제 합리적 의심으로 발전하기 되게 힘들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근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그런 것까지 걱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평상시대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감염의 속도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예. 예, 정태인 소장님, 한상희 선생님도 첫 방송이었는데 제가 첫 방송이라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나 시민 여러분 듣기에 조금 어색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좋은 분들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잘해볼 거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특히 오늘 건강가대안의 이상윤 박사님 정말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뭐 건강가대안도 일반 시민 후원도 받나요? 그럼요. 네. 그럼 건강가대 홈페이지가 있나요? 홈페이지 있습니다. 포탈에 네, 치면 네. 메르스와 바로 관련된 나옵니다. 입장들도 많이 올라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건강가대안 여러분, 건강가대안 잘 그 포탈로 해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건국대 로스쿨 한상희 교수님 로스쿨을 원한다면 건대 로스쿨로 맞죠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제 싱크탱크는 칼 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로. 예, 우리도 홈페이지 있고 홈페이지 통해서 네. 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도 하고 후원회원도 받고요. 예, 후원회원도 되는데 여기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형식으로. 예, 조합원으로 역시 사회적 경제다 보니까 협동조합 형식으로. 예, 자매인데도 후원회원은 늘 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그 엄중한 사태인데 우리가 주눅들 필요는 없으니까 또 이 정부가 엉망이지만 국민이라고 살아 있어야 되는 거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니까 나름 또 밝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세 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더 잘 준비해서 나타나겠습니다, 여러분. 인사 안녕히 계십시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참여연대 팟캐스트에 이름을 공모합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께는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카페 통인의 음료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원의 붉은 낙타 들으시면서 오늘 첫 방송 마치겠습니다.